정호 형, 지금 박민재 차가 우리 집 앞에 있어요. 나랑 정인이 계속 감시하고 있었어요. 네가 죽였지. 네가 다 죽였지. 차수열은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균열이 번져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막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 정희신과 얽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소통 창구로 놓여 있다는 점은 차수열을 점점 옥죄었습니다. 정희신은 면회실에서 차갑게 눈을 마주치며 넌 이제부터 내 말을 듣고 움직여야 해. 내가 소통 창구니까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차수열은 자신이 단순히 아들로서 불려온 것이 아니라 거대한 퍼즐의 핵심 조각처럼 이용당하고 있다는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정희신의 눈빛에는 모종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기에 차수열은 이 말이 단순한 명령인지 아니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왜곡된 보호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차수열은 며칠 동안 그 대화가 귓가를 맴돌아 일상적인 수사 업무에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불쑥 정희신의 목소리가 떠올랐고 팀원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무심코 창밖만 바라보며 잡념에 잠겼습니다. 그는 결국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직접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어느 늦은 밤 그는 차를 몰아 정희신의 주택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담장 너머 CCTV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보며 주저하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발길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 그는 자신의 내면이 두 개의 목소리로 갈라지고 있음을 자각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명령을 거부하라는 냉철한 이성, 다른 하나는 그녀를 이해하고 싶다는 버려진 아이의 애착이었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팀은 영번 피해자라는 실체를 찾기 위해 기록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김나희는 수십 년 전 신문 아카이브를 뒤져가며 탄광촌 폐업 시기에 발생했던 미제 실종 사건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록, 사마귀 사건 초창기와 시기가 겹쳐 그녀는 메모를 덮으며 이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차수열이 보고해야 할 자료들을 종종 미처 공유하지 못하고 혼자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고의적이라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나희는 수열이 어딘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 무렵 김나희는 우연히 차수열이 업무 시간 이후에도 서류를 챙겨 외부로 나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호기심과 의심이 교차하던 그녀는 조용히 차를 몰아 수열을 뒤따라갔습니다. 수열은 밤길을 달려 외곽의 작은 도로에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주택 감옥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나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정희신을 만나러 간 거야. 그녀는 무전을 통해 팀장에게 알릴까 고민했지만 결국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자신이 직접 수열을 지켜보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옳은 것인지 그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김나희는 그날 이후로 수열을 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무심코 정희신 관련 자료를 넘기는 그의 손끝이 잠시 떨리는 것을 포착했고 사건 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는 거울 파편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희는 점점 확신했습니다. 차수열의 내면에는 단순한 수사관의 태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희신과 얽힌 과거의 그림자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이 사실을 쉽게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혹여 팀원들에게 알린다면 차수열이 이 사건에서 배제될지도 모를 일이었고 그건 곧 수사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나희는 결국 혼자서 수열과 정희신의 관계를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민재의 움직임은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일부러 차수열과 일정이 겹치는 시간에 동네를 서성이며 마치 우연한 듯 정연과 마주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 오는 날씨를 핑계로 우산을 씌워주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고 또 다른 날은 정연이 운영하는 공방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 근처 지인에게 주려다 방향을 잃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정연은 그 의도가 분명치 않아 불편했지만 민재의 친근한 태도 때문에 강하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공방 창밖에서 우연히 지나던 동네 아주머니가 정연 씨, 오늘도 바쁘구먼 하고 인사하며 분위기를 끊어주었고 민재는 아쉬운 듯 물러나며 다음에 또 들를게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미련스럽게 느리게 끊어졌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던 서고환이 갑자기 손가락을 움직이더니 간신히 눈을 뜬 것입니다. 의료진은 긴급히 달려와 회복 징후라며 환호했지만
정작 구안의 표정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날 부르고 있어? 내가 다시 나가야 해. 의사와 간호사가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구안은 갑작스러운 힘을 발휘해 몸에 연결된 기계들을 떼어내고 휘청거리며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곳곳에는 그의 피가 떨어져 붉은 흔적을 남겼고 의료진이 뒤늦게 추격했지만 이미 구안은 병원 문을 빠져나와 어두운 밤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던 구안의 발걸음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정희신의 주택 근처로 몸을 끌고 갔습니다. 빗방울이 쏟아지는 어둠 속에서 구안의 흰 병원복은 금세 흙탕물에 젖어들었고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 돌아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추적을 시작했지만 구안의 모습은 이미 시골 외곽 도로의 CCTV 마지막 화면에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남겨진 것은 병원에서 떨어져 나온 혈흔 자국뿐이었고 이는 다시금 수사팀과 차수열을 불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정희신은 서구안이 비틀거리며 주택 감옥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잠시 동요했습니다. 그는 피투성이에 가까운 몰골로 병원에서 도망쳐 나온 흔적이 몸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놀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희신은 곧 차갑게 얼굴을 굳히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살아있으면 안 돼. 넌 모든 걸 망쳐. 그녀는 치밀하게 숨겨두었던 흉기를 옷 속에서 꺼내들며 서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강철의 빛이 희미한 조명 아래 번뜩였고 이미 기세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가의 그림자 속에 또 다른 인물이 조심스레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김나희였습니다. 김나희는 몇 주 전부터 정희신의 움직임을 추적해왔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감금 장소가 아니라 모든 사건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그녀는 팀에 알리지 않고 홀로 잠입한 것입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무전기를 손에 쥐었지만 눈앞의 광경이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쉽게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흉기를 주고받는 장면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악몽 같았습니다. 나이는 심장이 쿵쾅거려 숨소리가 들릴까 두려워 입을 틀어막았고 집안에서는 금속성의 날카로운 마찰음과 구안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그녀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려두었지만 언제 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희신이 마침내 흉기를 치켜드는 순간 서구안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며 격렬한 몸싸움이 터져나왔습니다. 주택 감옥 내부는 곧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가 부서져 산산조각이 튀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파편이 흩어졌습니다. 김나희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총을 꺼내 겨누며 멈춰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희신은 오히려 눈을 치켜뜨며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넌 아무것도 몰라. 이놈은 차수열까지 삼키려는 괴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떨렸습니다. 이에 맞서 서구안은 광기에 찬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차수열은 약해. 내가 대신해야 해. 혼돈 속에서 김나희의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러나 차수열의 이름이 오가는 그 상황에서 그녀는 차마 총을 쏘지 못했습니다. 순간의 망설임이 길게 이어졌고 그 사이 서구안은 더 격렬하게 몸을 뒤틀며 정희신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결국 나이는 총을 쏘는 대신 몸을 날려 서구안을 제압했습니다. 두 사람은 격투 끝에 바닥으로 나동그라졌고 그 틈을 타 정희신은 눈빛만 남긴 채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적막해졌습니다. 나이는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서구안을 바라봤고 손에 묻은 피와 떨리는 심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민재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다정하고 친근한 사람이었습니다. 차수열과는 오래된 친구로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았기에 주변 사람들 또한 그의 성실한 이미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재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정현의 공방을 들렀고 도자기를 배우고 싶다는 이유를 들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평소 조용히 작품 활동을 하던 정현은 처음엔 의아했지만 오래 알고 지낸 수열의 친구라는 점에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물레 앞에 앉아 어색하게 흙을 만지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갑자기 사진 한 장을 꺼내 들고는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어? 라며 자연스레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바로 세 번째 피해자 유시현이었습니다. 정현은 사진을 보고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은 본 적이 없는 얼굴이라 고개를 저었지만 묘한 불안감이 스쳐갔습니다.
민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아, 괜히 물어본 거야. 그냥 자료 정리하다가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웃음과 달리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마침 그때 차수열이 공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앞에 아내와 민재가 함께 있는 장면은 그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안겼습니다. 친구와 아내가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보다 민재의 시선이 지나치게 깊숙이 정연에게 머무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민재의 미소 뒤에 감춰진 다른 의도가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래된 우정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도심 외곽에 버려진 철도 창고에서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래된 철골 구조물에 남성 한 명이 기묘한 자세로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시신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고 공기 중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희생자는 과거 아동 성범죄 전과로 수감되었다가 풀려난 인물이었는데 그의 손에는 낡은 장난감 기차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주변 바닥에는 반짝이는 거울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저녁 햇빛에 반사되어 시체를 일그러뜨렸습니다.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기묘한 의식이 끝난 후의 잔해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범인이 철저히 계획한 연출이었던 것입니다. 최중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야. 분명한 메시지를 남긴 거야. 김나희는 현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거울 조각의 배열, 장난감 기차의 위치, 그리고 피해자의 구속 흔적까지 이전 사건들과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녀는 현장 기록지를 넘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원래 사마귀의 방식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흉내낸 거예요. 수사팀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만약 누군가 사마귀의 철학과 방식을 이해한 뒤 변형시켜 범행을 이어가고 있다면 모방범의 등장은 단순한 사건 확대가 아니라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차수열은 시신 곁에 흩어진 거울을 들여다보며 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민재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다가올 위기의 징조였습니다. 차수열은 철도 창고 현장에서 시신을 내려다보며 묘한 기시감에 휩싸였습니다. 피해자가 매달려 있던 철제 구조물의 기둥 한쪽에는 작게 새겨진 낙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선과 원의 조합이었지만 어린 시절 기억을 자극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바로 자신과 박민재가 초등학교 시절 비밀스러운 약속을 공유할 때 사용했던 작은 기호와 흡사했던 것입니다. 수열은 그 순간 온몸의 혈액이 식어내려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민재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여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계속해서 불안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차수열은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오랜 친구를 그렇게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배신하는 일 같았기 때문입니다. 민재는 어린 시절부터 옆에서 함께 웃고 울던 사람이었고 수열이 힘들 때마다 가장 먼저 다가와 위로해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재가 보여준 행동들, 아내 정연 곁을 자꾸 맴돌며 건네던 은근한 시선,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질문들, 이 다시금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사건 현장의 기호와 연결되자 모든 것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열은 주변을 살피다 조심스레 낙서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팀원들에게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증거 없이 섣불리 입 밖에 낼 수 없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직 민재만은 아닐 거야라는 희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밤 도시 외곽의 낡은 창고 지하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재는 어둠 속을 익숙한 발걸음으로 내려가더니 오래된 전등 스위치를 올려 공간을 밝혔다.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지하실은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철제 선반 위에는 각종 도구와 묶인 밧줄, 녹슨 칼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사건 현장에서 찍힌 듯한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사마귀의 살인 현장들이 차례대로 정리되어 있었고 붉은 펜으로 표시된 번호들이 일종의 순서표처럼 보였습니다. 민재는 그 사진들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네 번째 번호를 툭툭 두드리며 낮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네 번째가 끝났군. 그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차가웠고 한때의 따뜻한 민재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잠시 벽을 응시하다가 낡은 의자에 앉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됐어. 네 번째는 끝났어.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간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잡히지 않았지만 대화의 어투만으로도 누군가와 철저히 공모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다시 사진들로 시선을 돌리며 수열의 얼굴이 겹쳐진 듯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수열아. 그리고 내 아내도 속삭이듯 뱉어낸 그 말에는 집착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공방에서 보았던 도자기 파편을 쓰다듬자 날카로운 조각 끝이 손가락을 베었지만 아픔조차 느끼지 못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사마귀가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 순간처럼 공간 전체가 불길하게 진동했습니다.